공항 라운지의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 활주로에는 눈발 같은 빛이 흩어지고 있었고 탑승 게이트 쪽 방송은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조용히 웃었고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노트북을 펼친 채 숫자와 일정에 갇힌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는데 제 안쪽만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북미에서 온 방산 분야 전문 기자입니다. 전쟁을 실제로 겪어본 세대가 제 글을 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 줄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줄이 누군가의 밤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편집국이 요구하는 속도와 조회수 그래프는 제 양심보다 먼저 마감 시간을 들이밀 때가 많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늘 먼저 자극적인 첫 문장을 찾습니다. 이 직업이 무섭다는 말이 이렇게 실제 감각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라운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알루미늄 상판이 차가웠고 손바닥이 조금씩 땀에 젖었습니다. 메일함에는 데스크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하게 가요. 전투기 기사 첫 문장부터 폭발해야 합니다. 제목은 클릭이 나와야 해요. 겁, 불안, 판도 이런 키워드 잊지 말고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폭발이라는 단어가 기사 문장에 쓰일 때와 실제 폭발을 떠올릴 때의 차이를 저는 압니다. 제 책상 위 통계 그래프가 말하는 폭발은 조회수의 폭발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폭발은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두 폭발을 같은 단어로 묶어버리는 순간 기자는 어디까지 무뎌질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라운지 천장에 매달린 TV가 갑자기 소리를 키웠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굳었고 화면 아래 속보 자막이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 자막 사이로 낯익은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자막은 중국을 향한 첨단 칩 판매 규칙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표현은 애매했지만 이런 속보가 시장과 정책, 동맹의 분위기까지 흔드는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몇 사람이 화면을 쳐다봤고 누군가는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아주 무심코 제 머릿속에서 제목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한 줄, 아시아 안보 지형 격변. 칩 규칙 흔들리면 전투기 게임도 바뀐다.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지금 라운지의 안전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고 소음이 차단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문장은 누군가에게 공포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빈 문서를 띄워놓고 타이핑 커서만 깜빡이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쓰려는 문장은 사람을 지키는가 아니면 공포를 파는가.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감이 쫓아올 때마다 스스로의 변명을 꿰뚫기 위해 일부러 묻습니다. 대답은 늘 어렵습니다. 대답이 쉬워지는 순간 기자는 위험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이 아니라 메신저 수신 진동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하지 않은 한국 번호가 떴습니다. 며칠 전 국제 컨퍼런스 취재를 하다가 연락이 닿았던 한국 쪽 연구자였습니다. 신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도 약속했습니다. 메시지 첫 줄이 화면에 떠오르자마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전투기 이야기를 쓰되 누굴 겁주기 위한 이야기로 쓰진 말아달라. 문장을 읽는 순간 속이 확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존심이 먼저 들썩였습니다. 기자에게 훈계라니요. 제가 누구 때문에 밤을 새우고 어떤 전화에 시달리고 어떤 회의실에서 모욕을 듣는지 그 연구자가 알기나 하나요? 저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반발을 그대로 두면 기사 문장에 독이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맺힌 땀이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취재는 취재입니다. 기사는 독자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늘 방패로만 쓰였습니다. 제가 칼을 들었을 때 방패를 핑계로 칼을 정당화하던 말들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짧은 텀도 없이 마치 상대가 제 반발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문장처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준비를 책임지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기사에서는 흔히 과시로 소비됩니다. 자랑, 과장, 경쟁, 우열 이런 단어들이 준비라는 단어의 꼬리에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어온 문장은 결이 달랐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책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군사기술을 포장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다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원칙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라운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속보 화면이 반복됐고 트럼프라는 이름이 다른 앵글에서도 지나갔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유리컵을 정리하는 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통화로 계약서 수정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데 제 마음만 갑자기 비상사태로 넘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다시 시선을 옮겼습니다. 빈 문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스크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하게 가요. 저는 그 문장과 방금 들어온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나란히 세웠습니다. 강함과 책임, 조회수와 사람, 폭발과 안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즉시 제목부터 썼을 겁니다. 자극적인 단어를 고르고 위협을 키우고 대비라는 이름으로 공포를 부풀리고 마지막에 한국의 선택은 같은 문장으로 클릭을 유도했을 겁니다. 그게 제 업계에서 오래 통하던 공식입니다. 저는 그 공식을 너무 잘 알아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습니다. 연구자의 추가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글이 제 손목을 붙잡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쓰더라도 사람부터 지켜주세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라운지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이 누군가의 공포를 먹고 산다면 그 문장은 결국 제 가족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이 스쳤고 제 아들의 목소리가 상상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잠기는 느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노트북 커서를 문장 첫 줄에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자를 시작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오늘 여기서 공항 라운지에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왜 쓰는지부터 먼저 적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북미에서 온 방산 기자입니다. 속도와 숫자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도 모르게 공포를 팔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화면 아래 자막으로 스쳐 지나간 이름 하나와 한국에서 날아온 메시지 몇 줄이 제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제 직업을 어떤 태도로 붙잡아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연구자에게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너무 가벼우면 제 자신을 속이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답장이 너무 무거우면 제가 이미 바뀐 사람처럼 말하는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멈추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은 생각보다 매끄러웠고 창밖의 간판과 도로 표지판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북미에서 익숙했던 출퇴근 정체의 끈적한 피로감이 덜해서 제 몸이 먼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러 온 사람인데도 도시에 환영받는 느낌을 아주 잠깐 받았습니다. 환영받는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기자는 환영받는 순간부터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준호와 약속한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원두 향이 먼저 밀려왔고 점심시간이 지난 실내는 적당히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석 자리에서 이미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단단하게 악수하고 바로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운지에서 보낸 메시지 너무 직설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이 흘러가 버릴까 봐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준호의 눈을 잠깐 피했습니다. 직설적인 말이 싫어서가 아니라 직설적인 말이 맞을 때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저를 평가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쪽 어딘가가 맞다라고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종이 파일을 한 묶음 내려놓았습니다. 표지가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공개 자료를 출력해 묶어놓은 형태였습니다. 자료마다 출처 링크가 적혀 있었고 날짜가 강조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흥분하거나 과장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마치 회계사가 숫자를 확인하듯 자료의 순서를 정리해가며 말했습니다. 기사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공개된 사실만으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부는 해석이 덧칠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준호가 정리한 건 흐름입니다. 준호는 화면에 일정표 같은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KF-21 개발 관련 공개 보도 흐름이 날짜별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개발 단계라는 단어를 보면 보통 긴장부터 합니다. 개발 단계는 언제든 사고와 실패와 지연이 섞이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그 단어의 감정을 일부러 빼고 이정표처럼만 보여줬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KF-21은 개발 단계만 이야기하는 국면을 지나서 인도라는 문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인도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말의 방향이 바뀌면 내부 준비의 성격도 바뀌거든요. 저는 무심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문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는 도약이나 비상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턱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턱은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넘어가면 책임이 따라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준호의 말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음 슬라이드로 AESA 레이더 관련 공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레이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편집국이 좋아할 화면 구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첨단, 눈, 보이지 않는 전장, 그런 문장들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준호는 그런 단어를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양산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강조했습니다. 양산은 홍보 문장으로 끝나면 위험합니다. 양산은 생산 품질, 검증, 기록, 유지보수, 교육까지 붙습니다. 준호는 성능표가 아니라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독자는 성능을 원합니다. 편집국은 자극을 원합니다.
준호는 책임만 이야기하면 기사는 힘을 잃는다고 말할 겁니다. 준호는 제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종이 파일의 가장 위를 손끝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준호의 손톱은 짧게 정리돼 있었고 손등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운용합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기술도 흔들립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운용하는 사람이 공포에 끌려가면 판단이 삐끗합니다. 그래서 글도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말이 끝나자 카페 소음이 잠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미에서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북미에서는 그런 말이 대개 홍보용 슬로건처럼 쓰였습니다. 준호의 말은 슬로건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말은 책임이 달라붙은 작업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냉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다는 핑계로 인간을 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준호의 문장은 제 안의 핑계를 찢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료를 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는 제 표정이 바뀌는 속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다림은 선택을 요구하니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푸시 알림이 떴습니다. 국내 경제 뉴스 앱이었습니다. 알림 문장에 이재용 이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투자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손가락을 위로 밀어 내용을 훑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숫자와 규모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떠오르는 순간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준호가 알림을 받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료의 날짜를 다시 확인하며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 때문에 더 민망해졌습니다. 저는 알림의 다음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숫자보다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AI 시대 수요에 대비해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선제라는 단어가 전쟁 기사에서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는 생산 기반에 붙어 있었습니다. 위협을 먼저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해지기 전에 기반을 먼저 깔아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준호가 강조한 양산의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운영, 과시가 아니라 책임. 저는 메모장 앱을 열고 짧게 적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책임. 메모를 저장하는 손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메모 한 줄이 제 기사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조용했지만 질문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준호는 기자님이 전투기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기자님이 전투기 이야기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 이름으로 나가는 문장이면 기자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번졌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두려워졌습니다. 제 직업이 요구하는 속도와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문장 사이에서 도망칠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포를 팔면 반응이 온다는 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팔수록 제 안이 빈다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준호 말이 맞다면 이제는 빈 곳을 채우는 글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더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준호는 기술을 미화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준호는 사실을 사실대로 쓰되 사람을 겁주지 않는 방식으로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공항 라운지에서 멈췄던 손가락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속보 자막에 이름 하나가 지나가고 제 머릿속은 클릭을 향해 달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카페에서 공개 자료와 날짜와 단어의 무게를 다시 확인하니 제 직업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오늘은 분명히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호가 잡아준 일정표는 빈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공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요. 점심에는 브리핑 자료를 확인하고요. 오후에는 인터뷰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며 문장과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기자는 늘 바쁘지만 서울에서 보낸 며칠은 바쁨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속도가 아니라 확인을 위한 속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일정은 공개 행사였습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안내 배지를 받고 동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북미의 행사장에서는 종종 카메라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서울의 행사장에서는 체크리스트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어디로 들어가고 누가 어디에 서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답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절차가 있다는 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행사장 뒤편에서 정비 책임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군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에는 오염이 남아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보호대가 보였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에도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말이 오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홍보를 거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비 책임자가 말한 이유는 홍보와 달랐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듣고 나서 짧게 말했습니다. 정비팀은 기계를 믿지 않습니다. 정비팀은 기록을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방산 기사에서 자주 듣는 표현은 세계 최고 같은 말입니다. 정비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월함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정비팀은 감으로 움직이면 사고가 납니다. 정비팀은 체크리스트를 끝까지 밟습니다. 정비팀이 자랑하는 건 성능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계를 믿지 않는다. 기록을 믿는다. 문장을 적고 나서 제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기자는 늘 누가 이기냐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어의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기사 한 편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일정은 현장 인터뷰였습니다. 현장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직군이 달라 보였는데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세다라는 말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어떤 절차로 확인한다를 길게 말했습니다. 대신 어떤 기준으로 통제한다를 길게 말했습니다. 대신 실수를 줄이려면 무엇을 기록해야 한다를 길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자꾸 제 예전 취재가 떠올랐습니다. 북미의 많은 자리에서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이 먼저 나오곤 합니다. 서울에서는 책임을 증명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 메모를 훑어봤습니다. 준호는 제가 적은 문장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말한 사람부터가 이런 뜻입니다. 기술의 중심이 사람이면 말의 중심도 사람이 됩니다. 저는 준호에게 반문했습니다. 독자는 이런 문장을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잠깐 보고 다시 제 쪽을 봤습니다. 기자님이 흥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포로 만드는 흥미 말고 신뢰로 만드는 흥미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째 되던 날 드론 위협과 대응 수단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긴장했습니다. 드론이라는 단어는 기사에서 자극을 폭발시키기 좋은 소재입니다. 작고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붙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편집국은 그런 두려움을 제목으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그 유혹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귀를 세웠습니다. 발표자는 드론을 미래 무기쇼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자는 먼저 피해를 줄이는 규칙을 말했습니다. 발표자는 먼저 확인과 통제를 말했습니다. 발표자는 먼저 오인 가능성을 낮추는 절차를 말했습니다. 저는 발표자의 단어를 들으며 준호가 카페에서 말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기술도 흔들립니다. 공포가 커지면 판단이 흔들리고요. 판단이 흔들리면 기술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딱 그 지점을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직원이 제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직원은 이 부분은 공개 자료에 포함됩니다라고 말했고요. 직원은 이 범위를 넘어가면 오해가 생깁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해했습니다. 기자는 제안을 싫어하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들은 제안은 숨기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안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비밀이 아니라 오해라는 점이 특히 그랬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마지막 줄, 사람은 첫 줄. 저는 문장을 적어놓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술을 첫 줄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능표를 첫 줄에 두고 사람 이야기는 마지막 줄로 밀어냈습니다. 마지막 줄은 클릭을 못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며칠은 순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목적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저녁에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확히 확인된 사실만 남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표현은 강해도 되지만 감정은 폭발시키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전투기를 이야기해도 전쟁을 부추기는 말은 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이상주의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고를 막기 위해 반복하는 안전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노트북을 켜고 원고의 첫 문장을 다시 고민했습니다. 속보 자막을 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던 자극적인 제목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 책임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을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제 직업에 대입해 봤습니다. 기자는 소문을 믿으면 망가집니다. 기자는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기자는 공포를 믿으면 위험해집니다. 기자는 책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제 안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이어질수록 제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쌓였습니다. 준호가 말한 사람부터라는 기준이요. 정비 책임자가 말한 기록이라는 기준이요. 공개 행사장에서 느꼈던 절차라는 기준이요. 이 기준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아서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태도로 이 이야기를 시작할지 그걸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준비는 과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2번 지웠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문장이 너무 멋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서울에서 보고 들은 건 정말 그 문장이 맞았습니다. 준호가 강조한 것처럼 사실관계는 공개 범위 안에서만 쓰고요. 문장의 방향은 사람에게로 두고요. 저는 문장의 감정을 언뜻 공포로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원고를 절반쯤 썼을 때 편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전화 특유의 약간 늦는 텀이 있었습니다. 데스크 목소리는 늘 그랬듯 빠르고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초안 올라왔어요? 저는 올라갑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데스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3개 가야 해요. 사람들은 책임 같은 단어 안 눌러요. 새로운 위협, 판도 변화, 누가 이기나 이런 방향으로 잡읍시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정확히는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저는 데스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데스크는 바로 웃었습니다. 비웃음인지 피곤한 웃음인지 모를 웃음이었습니다. 다르게 잡으면 독자가 사라집니다. 기자는 독자를 이겨야 해요. 독자한테 지면 끝입니다. 데스크가 말한 이긴다라는 표현이 제 목을 눌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긴다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다를 길게 말했습니다. 확인한다를 길게 말했습니다. 통제한다를 길게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데스크의 말을 끊지 않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독자를 이기기 위해 공포를 쓰면 결국 기사도 망가집니다. 데스크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데스크는 바로 반격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이 무서우면 무섭게 써야죠.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걸 숨기는 게 더 나쁜 겁니다. 데스크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산 기사는 현실을 다룹니다. 현실은 종종 무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서움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팔아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북미에서도 봤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서도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걸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첫 문장은 여전히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준비는 과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서울에 온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조금 더 다듬어 편집국 시스템에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원고가 평가받는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은 제가 또 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상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몇 시간 뒤 데스크가 수정본을 돌려보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수정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첫 문장은 통째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데스크가 새로 써놓은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협 앞에서 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디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어디가 위험한지도 너무 선명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이 문장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사람들의 불안을 먼저 흔듭니다. 이 문장은 클릭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문장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면 세상이 조용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덮으면 제가 직업에서 도망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켠 채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서울의 밤소음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동차 바퀴 소리, 멀리서 들리는 웃음, 편의점 앞에서 울리는 짧은 알림음. 이 도시는 밤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살아있음이 부러웠습니다. 제 원고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준호는 분명 원고는 기자님의 선택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준호는 분명 사실을 지키면서도 표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의지하는 순간 저는 제 책임을 준호에게 넘기는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원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붉은 수정 표시를 하나씩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위협이라는 단어가 늘어났고요. 격변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요. 누가 웃고 누가 울까 같은 문장이 마지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경기 중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안전을 경기처럼 다루는 문장은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픈데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다시 노트북을 열고 다시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감 시간이 머릿속에서 초침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데스크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책임 같은 단어는 클릭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더 쉽게 굴복합니다. 새벽 가까운 시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신저 알림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장문의 설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짧게만 적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물었대요. 아빠는 왜 늘 전쟁 이야기만 써? 저는 화면을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아들이 무슨 표정으로 물었을지 상상하는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전쟁을 모릅니다. 뉴스 속 단어로만 전쟁을 압니다. 그 뉴스 속 단어를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안전을 다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느끼는 건 전쟁 이야기만 하는 아빠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쓰면 제가 제 일을 변명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변명은 아이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통하는 건 태도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받았습니다. 아내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아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뜻으로 물은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들이 요즘 뉴스 단어를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대답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평화를 위해 일한다라고 말하면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현실을 전한다라고 말하면 아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조회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 비겁해집니다. 아내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전쟁이 무섭다고도 말했어요. 뉴스에서 듣는 단어가 무섭대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저는 아이의 밤에 무서움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잘못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신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호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카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도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이 아들의 질문과 정확히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이 사람부터 지키지 못하면 글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흔듭니다. 아들의 마음부터 흔듭니다. 아내의 밤부터 흔듭니다. 기자는 멀리 있는 전장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기자의 문장은 집안에도 들어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데스크가 수정한 첫 문장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삭제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저는 대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스크가 좋아할 문장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을 때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을 쓰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공포를 팔기 쉬운 시대에 책임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문장을 적고 손을 떼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문장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문장이 제 안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마감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데스크는 분명 더 강한 문장을 요구할 겁니다. 저는 그 압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질문도 알고 있습니다. 준호의 부탁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편집국의 속도만 따를지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나가는 문장의 책임을 붙잡을지요. 그 선택을 미루지 않기로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침이 오자마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수면은 얕았고요. 새벽에 쓴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편집국 시스템에 남아있는 붉은 수정 표시가 떠올랐고요. 아들이 던진 질문이 목 뒤를 붙잡는 느낌도 남아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늘 전쟁 이야기만 써? 저는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손가락이 타자를 칠 자격이 있는지부터 다시 묻게 됐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공개 발표 자리 있습니다. 기자님이 직접 분위기를 느끼면 문장 방향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준호는 늘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선택의 이유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제 손이 떨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두려움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번 두려움은 마감이 아니라 책임을 붙잡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발표 장소로 가는 길은 차분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분주했지만 분주함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타이밍도 일정했고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 위치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적 정확함이 제가 취재 중 만난 절차와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정확함은 과시가 아니라 사고를 줄이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장소 입구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안내 담당자는 제 배지를 확인하고 이동 가능한 구역을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역은 촬영 가능합니다. 이 구역은 질문 가능합니다. 이 구역은 공개 자료로만 인용 가능합니다. 문장마다 경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경계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경계는 숨김이 아니라 오해와 과장을 막는 안전띠로 느껴졌습니다. 행사장 안쪽 공기는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 노트북 키보드가 눌리는 소리, 통역 장비가 조정되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를 말하기 전에
확인하자를 먼저 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쪽은 구호보다 생산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시기입니다. 준호는 구호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구호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KF-21 탑재용 AESA 레이더의 양산 관련 공개 흐름을 언급했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신뢰로 느껴졌습니다. 과장이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문장은 화려하지 않아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성능을 자극적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 품질, 검증, 절차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의 반복이 어제 편집국이 지워버린 책임이라는 단어와 같은 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중반을 지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 기술 자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운용에서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향후 일정의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자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날카로움은 사실을 향합니다. 자극은 감정을 향합니다. 저는 그동안 감정을 향한 질문을 너무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사실을 향한 질문이 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호는 저를 행사장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문마다 출입구역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추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엔지니어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대화 정도로만요. 준호는 인터뷰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조심했습니다. 말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잠시 뒤 엔지니어가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는 정장도 군복도 아니었습니다. 무채색 점퍼에 단정한 바지, 목에는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악수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손을 맞잡고 바로 제 눈을 봤습니다. 엔지니어의 눈에는 피곤이 있었고요. 피곤을 가리는 대신 피곤을 감수하는 사람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했습니다. 북미에서 온 방산 분야 전문 기자입니다. 과장 없이 공개 범위 안에서만 쓰겠습니다. 기술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 밖으로 말하고 나니 제 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말로 약속하면 약속을 어기기 어려워지니까요. 엔지니어는 제 소개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지니어는 먼저 성능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는 먼저 일정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는 매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레이더가 해야 하는 첫 일은 자랑이 아닙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먼저 데려오는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방산 기사에서 기술은 대개 이기기 위한 눈으로 묘사됩니다. 엔지니어는 살리기 위한 눈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표현은 비유입니까? 엔지니어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실 관계로만 쓰셔야 합니다. 비유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기술을 만들 때 누가 다치지 않게 하는 방향을 먼저 떠올립니다. 과실을 떠올리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현장에서는 흔들림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저는 메모장에 엔지니어의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어가 너무 강하면 편집국은 미화라고 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표정은 미화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엔지니어의 표정은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엔지니어는 자랑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어기면 안 되는 원칙을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준호가 어제 말한 구호가 아니라 생산이 이런 공기입니다.
자랑하면 끝나는 말이 아니라 운영과 유지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준호는 제 메모장을 힐끔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지금 어떤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잠깐 답을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즉시 제목을 뽑았을 겁니다. 판도가 바뀐다. 게임 체인저. 최첨단. 이런 단어가 자동으로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은 달랐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한 먼저 데려오는 일이 제 머릿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시작 문장이 떠오릅니다. 준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도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되돌려 놓기 위해 존재한다. 이 문장이요. 말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기자가 이런 문장을 말하면 누군가는 감상적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편집국은 클릭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덜 흔들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한 방향이, 준호가 강조한 방향이, 제가 며칠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방향이 서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절차, 기록, 통제, 그리고 사람. 이 단어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제 문장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지니어는 덧붙였습니다. 기자님이 사실만 쓰면 충분합니다. 사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태도입니다. 태도가 사람을 지킵니다. 엔지니어는 마지막 단어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짧게 말하고 바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화려한 인터뷰보다 짧은 원칙이 더 오래 남는 날이 있습니다. 행사장을 나와 밖으로 걸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저는 길가에 잠깐 멈춰 서서 제 기사 초안과 편집국 수정본을 떠올렸습니다. 편집국이 지운 첫 문장,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단어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요. 준호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아직 무섭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두려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조회수에서 밀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 문장이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준호도 그 두려움을 놓치면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수정 표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새로운 위협. 판도. 누가 이길까? 저는 그 문장들을 지우는 대신 사실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개 발표의 문장으로, 공개 자료의 날짜로, 현장의 절차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중심을 엔지니어의 말로 되돌렸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먼저 데려오는 일. 저는 그 말을 기술적 사실로 단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태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말하는 방식의 태도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를 다시 쓰는 동안 어제보다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문장이 더 천천히 나왔습니다. 천천히 나오는 문장은 대개 더 안전합니다. 저는 마감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한 문장씩 확인하며 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두는 배치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제 안에서 깨달음이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쓰려는 이야기의 중심은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덜 흔들리게 하는 선택입니다. 덜 흔들리면 덜 다치게 됩니다. 저는 그 연결을 이제야 제대로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스크가 빨간 표시로 가득 채운 수정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새로 만든 빈 문서였습니다. 빈 문서의 하얀 화면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수정본은 싸움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빈 문서는 이제부터 어떤 태도로 싸울지 제 선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손목 안쪽에는 긴장이 모여서 맥박이 빨라진 느낌이 났습니다. 마감 시간은 이미 제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있었고요. 편집국 메신저 창은 언제라도 또 울릴 것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실을 먼저 세우고요. 표현을 나중에 다듬고요. 감정은 독자가 아니라 제 쪽에서 먼저 통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준호가 정리해준 공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타임라인을 날짜 순서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KF-20일 관련 공개 보도 흐름에서 개발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인도라는 표현으로 이동했는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표현 하나가 바뀌는 시점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문턱이 그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사실로만 적었습니다. 개발 단계를 넘어 인도 일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저는 격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도가 바뀐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문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자이고 문장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욕망보다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AESA 레이더 관련 공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양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는지, 어떤 기관의 발표에서 언급되는지, 표현이 확정인지 전망인지 분리했습니다. 저는 게임 체인저 같은 단어를 아예 리스트에서 지웠습니다. 대신 운영과 검증과 기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배치했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정비 책임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계를 믿지 않습니다. 기록을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인용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인용은 강하지만 개인 발언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인용 대신 의미를 사실 설명에 녹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성능 과시보다 절차와 기록을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된다. 문장이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밋밋함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중심축을 세우는 단계에서 저는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 단락에 위협을 두지 않겠습니다. 첫 단락에 공포를 두지 않겠습니다. 첫 단락에 누가 이기나라는 질문을 두지 않겠습니다. 첫 단락에는 왜 이 글을 쓰는지를 두겠습니다. 저는 제 자기소개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북미에서 온 방산 분야 전문 기자입니다. 전투기 기사는 숫자와 단어를 잘못 배치하면 공포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공개 범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과 운영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에게 이런 고백은 약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편집국은 약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던진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약점을 숨기느라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2026년 인도라는 마일스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자극적으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누군가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단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026년 인도라는 일정은 개발의 끝이 아니라 운영과 안전의 책임을 더 크게 감당하는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저는 해석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단정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은 태도를 설명하면서도 기술적 사실을 마음대로 포장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AESA 레이더 양산 흐름도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저는 새 장난감 같은 뉘앙스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저는 양산이 가져오는 의미를 현장 판단의 안정으로 연결했습니다. 양산은 현장 운용에서 일관성을 높이고 판단이 흔들리는 구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문장에도 할 수 있다를 넣었습니다. 가능성을 말하되 선동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원고를 절반 정도 썼을 때 편집국 메신저 창이 실제로 울렸습니다. 데스크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수정본 반영했나요? 저는 화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이라면 반영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원고를 데스크 방향으로 꺾었을 겁니다. 오늘은 다르게 답해야 했습니다. 저는 짧게 적었습니다. 수정본 대신 전면 제작성 중입니다. 몇 초 뒤 데스크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손바닥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목 안쪽이 바싹 말랐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자마자 데스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면 제작성요? 왜 혼자 판단합니까? 편집 방향을 무시하면 팀이 무너집니다.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데스크는 더 화를 냅니다. 하지만 침묵을 하지 않으면 저는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감정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배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절차, 기록, 확인, 통제. 저는 그 단어들처럼 제 말도 절차적으로 꺼내기로 했습니다. 데스크, 방향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공개 범위 안에서 사실을 더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표현이 자극적으로 기울면 독자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목표로 잡겠습니다. 데스크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신뢰로 조회수가 나옵니까? 독자는 드라마를 원합니다. 독자는 위협을 원합니다. 독자는 누가 이기는지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데스크 말이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일부가 전부가 되면 기자는 망가집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낮춘 목소리로 더 단단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데스크, 저는 자극 대신 신뢰로 갑니다. 제 이름으로 나가는 글입니다. 공포를 이용하면 클릭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이용하면 독자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기자도 망가집니다. 통화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데스크는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감성 기사 쓰자는 겁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감성 기사 아닙니다. 사실 기사입니다. 사실을 배치하는 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데스크는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위협을 말하지 않으면 현실을 숨기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위협은 말합니다. 다만 위협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경기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운영과 안전을 같이 말하겠습니다. 데스크는 마감 시간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감까지 완성해서 올리세요. 대신 반응 안 나오면 책임지세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떨림이 공포에서 나왔고요. 오늘은 떨림이 결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원고로 돌아왔습니다. 문장 하나를 더 쓰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작은 기준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팩트를 흔들지 않겠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불안해질 지점마다 절차와 기록과 통제 같은 단어를 곁에 두겠습니다. 공포로만 끝나는 단락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독자가 숨을 고를 수 있게 문장을 배치하겠습니다. 저는 기사로 독자의 심장을 쥐었다 놓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로 독자의 태도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원고 마지막 부분에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투를 떠올리며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자립은 과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스스로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국뽕 같은 문장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바로 뒤에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과시를 피하기 위한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신뢰로 이어진다. 저는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조심했습니다. 판단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독자가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치한 사실들이 스스로 결론을 만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원고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숨이 길게 들어왔고요.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는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불안은 클릭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였고요. 오늘의 불안은 내 문장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을까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불안을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안은 저를 멈추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조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고를 편집국 시스템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준호가 카페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도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읽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자 이상하게 두려움이 조금 줄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선택을 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물었던 질문 잊지 않겠습니다. 아빠는 전쟁을 팔지 않도록 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내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 답장 한 줄이 기사 한 편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요. 북미로 돌아온 뒤에도 서울에서의 며칠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한 편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건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사 한 편이 누군가의 태도를 조금 바꿀 수는 있다고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국의 그래프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하지 않았고요. 댓글은 갈렸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톤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재미없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데스크는 처음 며칠은 투덜댔습니다. 왜 이렇게 밋밋하냐라고도 했고요. 경쟁 매체는 더 세게 간다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쓰고요. 사람을 겁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국제토론회 사무국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매체명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자료집 인용 확인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스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까지는 늘 의심합니다. 기자는 의심을 잃는 순간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링크를 누르지 않고 발신 도메인과 문서 번호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로도 따로 검색해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손끝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실제 초청이었습니다. 국제 토론회 자료집에 기사 문장을 인용할 예정이며 출처 표기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집 초안을 내려받아 읽었습니다. 표지에는 여러 나라 기관과 연구자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이름도 있었고요. 처음 보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제 문장이 박혀 있는 줄이 보였습니다. 따옴표와 함께 인용문으로 정리돼 있었고요. 제 이름과 매체가 각주로 달려 있었습니다.
인용된 문장은 제가 원고 마지막에 넣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립은 과시가 아니라 책임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왔습니다. 기자의 문장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늦게 와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즉시 데스크에게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데스크에게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자료집 인용입니다. 출처 표기 확인 요청입니다. 데스크는 몇 분 뒤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인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데스크가 쉽게 내리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장 한 줄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칭찬에 중독되면 또 다른 형태의 조회수 노예가 되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지킨 태도가 완전히 쓸모없는 고집은 아니었다는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에게서였습니다. 준호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핵심만 보냈습니다. 자료집 봤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읽었습니다. 내부에서 말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더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의자에 등을 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말한 내부에서라는 단어가 묘하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기자는 바깥에서 떠드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내부에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자의 문장이 내부의 태도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무섭기도 했고요. 놀랍기도 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한 번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준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기자님, 축하드린다는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준호는 축하보다 확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준호다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내부에서 말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준호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자님 글이 칭찬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기자님 글이 오히려 말의 무게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밖에서는 자극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서울의 행사장 공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수보다 키보드 소리가 컸던 자리요. 환호보다 체크리스트가 먼저였던 자리요. 말을 아끼는 태도가 자신감 부족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준호의 설명은 그 배움이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기자는 사실을 쓰는 사람인데요. 사실을 쓰는 방식이 누군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기자에게 축복이면서도 부담입니다. 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기자님에게 사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부담을 잊으면 위험해집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묻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에서 전쟁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왜 위험한지보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무서워하면 무서움만 키우는 설명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런 태도가 가능하다는 걸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태도가 집 안으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 토론회 자료집이 최종 배포됐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저는 자료집의 인용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장 하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립은 과시가 아니라 책임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예전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이 문장이 클릭을 만들까? 지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문장이 누군가의 판단을 덜 흔들리게 할까? 저는 그 질문이 기자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도 압니다. 답이 숫자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괴로움이 필요한 괴로움이라고 저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준호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한 통 더 왔습니다. 기자님 글 덕분에 우리도 내부에서 말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자극하지 않도록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정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자의 문장이 누군가를 겁주고 미워하게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기자의 문장이 조심성을 키우는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가벼운 감사는 부족했고요. 과한 감동은 오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을 담아 보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태도가 제 글을 바꿨습니다. 준호가 말한 사람부터가 제 직업을 다시 붙잡게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북미의 하늘은 넓고 바람은 건조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배운 문장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한 번의 기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앞으로 제 생활의 습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습관이 아니라요. 기술을 다루는 태도를 설명하는 습관이요. 그 습관이 누군가의 공포를 키우지 않고요. 누군가의 판단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기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은 평범한 저녁처럼 시작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고요.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 늘 피곤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피곤은 몸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 피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문장들이 아직 제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흔들림이 집 안으로 새어 들어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묻던 질문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빠는 왜 늘 전쟁 이야기만 써? 그 질문이 저를 바꿨다고 말하면 거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질문은 제 문장의 방향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들이 쌓아 올린 블록 옆에서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요. 아들은 블록을 하나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여기 붙여. 저는 블록을 받아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블록이 딱 맞게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정확히 맞춰 끼우는 일, 절차를 지키는 일, 기록을 남기는 일. 서울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아주 일상적인 소리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글을 좀 다르게 쓰려고 해.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아들의 질문은 언제나 직선입니다. 아들은 포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쓰는 글이 사람을 무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 아들은 잠깐 멈추더니 블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섭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섭게. 아빠는 안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서움을 팔기도 했던 것 같아.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고개로 답했습니다. 응, 정말. 아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교감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전쟁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말을 고르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들은 단어를 이해하려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크게 만드는 대신에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을 쓰고 싶어. 아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 저는 그 한마디에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어른들은 복잡하게 계산하고요. 아이들은 단순하게 본질을 잡습니다. 저는 그 단순함이 부러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서울에서의 장면들을 말로 길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세부 취재 일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세다 같은 말을 길게 안 하더라. 대신 기록을 믿는다는 말을 하더라.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기록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확인된 절차를 믿는다는 말이야. 사람이 흔들리면 사고가 나니까 흔들리지 않게 기록을 남긴다는 뜻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럼 너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질문은 늘 현실적입니다. 저는 웃지 않고 답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 이름으로 나가는 글에서는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길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짧게 쓰면 제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단어를 몇 번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준호 성능표 대신 책임을 먼저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제 글이 달라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비었는데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은 클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었고요. 그 강박은 저를 먹여 살렸지만 저를 동시에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강박의 반대편을 봤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덜 다치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느낀 국뽕의 정체였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자부심이 아니라 사람을 덜 다치게 하려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태도로 나타나고 절차로 남고 기록으로 굳어지고 말의 무게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사 톤이 달라졌다는 댓글 봤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회수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내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단정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늘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숫자가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저는 아직 그 불안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이 무서움이 더 건강한 무서움 같습니다. 사람을 겁주지 않으려는 무서움이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들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글 써?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응, 내일도 써.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서운 글? 저는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무섭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야. 아빠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쓰려고 할 거야. 아들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멋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상보다 어떤 인용보다 그 한마디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사 아이디어 메모가 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예전처럼 자극적인 단어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메모 맨 위에 다시 적었습니다. 내가 지금 쓰려는 문장은 사람을 지키는가 아니면 공포를 파는가? 이 질문은 저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불편함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불편함이 사라지면 저는 다시 공포를 팔기 쉬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기술이 대단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다루는 태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절차와 기록으로 흔들림을 줄이고요.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오해를 줄이고요. 과실을 피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남기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제 문장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결국 제 가족의 밤까지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도 방산 기자입니다. 여전히 마감에 쫓기고요. 여전히 데스크와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선택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배운 국뽕은 남을 이기려는 우쭐함이 아니라요. 사람을 덜 다치게 하려는 선택이 쌓여 만든 뜨거움입니다. 그 뜨거움이 저 같은 외국인의 마음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